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비관적인 분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우선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밀값, 올해만 50%, 식용유 값도 40% 올랐습니다. 자장면이나 빵, 과자값도 덩달아 껑충 뛰었습니다. 국내산 삼겹살은 금겹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나마 저렴했던 수입 돼지고기 값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럼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수입 돼지고기, 밀가루, 식용유처럼 값이 많이 뛴 품목에 대해 핀셋처럼 콕 집어서 세금을 깎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관세로 들여오는 게 많고 유통 단계를 거치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요즘 국산 삼겹살은 웬만한 수입 소고기보다 비쌉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료비가 뛴 데다 거리두기가 풀린 후 삼겹살 회식이나 캠핑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 소매 가격은 불과 한 달 사이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고기 같은 것도 한 30-40% 오르지 않았나 싶고 삼겹살도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저 하나도 못 샀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오늘 정부 민생 대책은 실생활에 영향이 크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을 핀셋으로 집어내듯 골라내 세금을 깎아주는 게 골자입니다. 생활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 생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 식자재 원가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수입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에는 올해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치와 된장, 고추장처럼 단순 가공한 식품과 커피엔 부가가치세 10%를 매기지 않습니다. 먹거리 외에도 5G 중관요금제 도입,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등 통신비와 교육비 절감 방안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물가를 잠재우긴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로 돼지고기와 밀은 미국 등 주요 수입국에서 이미 무관세로 들여오고 있다는 겁니다. 수입 원가를 낮춰도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가서 먹는 커피값은 변함이 없는 거죠. 물가가 0.1% 정도 낮춰주는 거거든요. 효과가 미미할 거라고 이미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때문에 추가 대책이 없다면 자칫 눈에 띄는 몇몇 품목에 한정된 두더기 잡기식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인 60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도 변수입니다. 시중에 돈이 풀려 물가가 오르면 이번 대책에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이번 대책엔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지금보다 덜 오르게 조정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뒤집기인데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오른 세금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지만 자칫 집부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에 손을 대려는 건 지금 계획대로 현실화를 하면 세금이 크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집값이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시가격을 올렸는데도 현실화율은 71.5%에 그칩니다. 이를 90%까지 끌어올리려면 보유세는 매년 늘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부담을 줄이려면 현실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공시가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보는 건 다주택자일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다주택자들은 공제가 없으니까 내리면 내리고 한 만큼 또 다 혜택이 되잖아요. 화물자동차 이런 사람들한테는 찔끔찔끔 대책에 혜택이 가도록 하고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왕창 혜택이 가게 하는 걸 갖고 이것도 민생 대책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양도세를 깎아줘서 매물을 내놓게 해야 되는데 보유세를 또 낮춰주면 더 다시 걷어들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게 다 선심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책의 효과가 서로 반감시키는 정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공시가격과는 별도로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책은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고 세금을 산정할 때도 공시가격을 지금보다 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집 없는 청년이 내 집 마련을 할 땐 현재 소득이 적더라도 미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는 계획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번 대책엔 빠졌지만 정말 급한 품목을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5만 원 넣고서는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나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100원 차이인데 체감으로는 엄청나게 크죠. 제육볶음 이런 것들 많이 먹었는데 6,000원, 7,000원이면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괜찮은 곳에서 먹으면 8,000원, 9,000원까지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정말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외식비부터 보겠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로 찾는 음식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에선 냉면 한 그릇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10% 가까이 올라 10,000원이 넘었고요. 네. 자장면 한 그릇도 14% 넘게 올라 6,000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상징성이 큰 음식값이 오르면서 다른 음식값도 줄줄이 오른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 외식비는 넣지 않았는데요. 지금 정부의 방침이 단속반식 가격 통제는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가를 낮춰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건데요. 밀가루, 돼지고기 같은 식자재 가격이 낮아지면 자장면, 제육볶음 같은 식당 음식값도 자연스레 내리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네, 기름값도 정말 급해 보입니다. 아까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니까 5만 원으로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난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 기름값은 왜 빠진 거죠? 네, 이미 대책을 내놨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넓혔고 화물차에 주는 경유 보조금도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책을 안 내놓은 데엔 국제유가 상승세가 주춤하니 곧 국내 기름값도 내려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을 좀 보실까요? 1년 새 67% 올라 배럴당 11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그간 정부 대책이 경유차에 집중돼 휘발유차 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 일각에선 아예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지만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예,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 이번 대책에 빠져 있는데 이것도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전기료와 가스요금은 하반기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전력 생산 원가와 국제 LNG 값이 다 올랐습니다. 여기에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심해서 요금 동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김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송영길 후보가 이전을 내걸었는데 민주당의 제주지사 후보는 공약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까지 반대의 가세, 격한 말대결로도 번졌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을 이전해 인천공항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에 제주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저는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후보는 더 나아가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저터널 연결도 제안했습니다. 해저터널로 KTX 제주 노선을 연결해 서울역, 용산역, 창동, 청량역, 수서역 어디서든 제주까지 2시간 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특히 제주지사에 출마한 오영훈 후보는 공약을 철회하라며 거듭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중앙의 논리를, 수도권의 논리를 제주도에 강요하지 말아달라. 이게 제가 여야 정치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공상과학영화 같은 공약이라며 한 목소리로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놓고도 당에 대한 지역의 지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며 사실상 유권자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언증 선거운동이 점입 가경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에 엇박자를 꼬집었고 오세훈 후보와 김은희 후보는 김포공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가 모든 대도시들은 복수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항 하나가 어떤 사고로 폐쇄가 됐을 때 적어도 한두 개의 공항이 존재해야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판세를 뒤흔들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서울이나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이나 제주 등 지역 간 갈등이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울 유권자들 표심에 도움이 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어떤 그 효익이 있다거나 해서 표심 잡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 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윤호중 위원장은 공항 이전 문제는 개별 후보들의 공약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바로 팩트체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고속전철로 10분 정도의 거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모로 살펴봐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팩트체크를 해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 내용을 쓴 거죠. 네,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고속 전철로 10여 분 거리 33.5km라고 썼습니다. 네, 그런데 10여 분으로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현재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공항철도로 시속 110km였습니다. 이 편도 38분이 걸리고요. 예. 철도 노선상의 거리도 37.6km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한 주장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취지를 들어봤습니까? 네, 오늘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자 이재명 후보가 유세 도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직선 거리 30 몇 킬로 정도, 최근에 개발된 고속전철 기준으로 한다면 10여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캠프 측에 따로 문의를 했더니 이 대변인이 시속 250km 열차로 교체하면 10여 분이 걸린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시속이 한 2배 정도 빠른 열차가 들어와야 이게 가능할 수 있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속 250km인 KTX 이음 열차가 들어와야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이 후보의 주장이 이렇게 실현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한국교통연구원 측에 기술적인 측면을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로를 개량하고 KTX 이음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게 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이 김포와 인천공항을 10여 분에 오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장애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무부처죠. 국토교통부는 뭐라고 합니까? 네, 정부도 공항철도 속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속 150km 열차를 투입하는 걸 검토하는 거라서 이게 실현이 돼도 김포 인천 구간의 소요 시간은 단순 계산했을 때 30분으로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속 250km의 열차는 도입이 안 되는 겁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상당히 난색을 표했는데요. 일단 KTX 운행 가능성과 관련해서 해당 노선의 안정성이나 선로 개량이 가능한지 또 이 공사가 얼마나 걸릴지 등을 전혀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인천공항철도 이 자체가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열차 도입을 공항철도가 대체로 책임져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예. 참고로 KTX 이음 열차의 경우 한 대당 제작 비용이 300억 원 정도입니다. 이 도입되기까지도 상당 기간이 걸리고요. 또 이렇게 고가의 열차를 도입하게 될 경우 이용객이 적은 무정차 운행이 가능할지도 따져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지은 기자가 여러모로 따져봐도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주장 같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4시간 먼저 귀국한 배우 송강호 씨는 박찬욱 감독을 영화적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몰려든 취재진들이 내민 커다란 마이크 꾸러미를 보고 웃어버린 박 감독은 배우들이 받았으면 했던 상을 엉뚱하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마이크가 문제였습니다. 이거 되게 무겁네, 이거.
건네받은 배우 박해일 씨는 휘청합니다. 들어드릴게요. 높은 관심 속에 칸 트로피를 들고 돌아온 박 감독. 제가 원했던 상은 저 남녀 연기상이었는데요. 그 엉뚱한 상을 받게 돼서 감독상을 받은 걱정부터 털어놓습니다. 너무 영화가 재밌어서 칸 영화제 같은 데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좀 너무 대중과 거리가 먼 예술 영화로 인상 지워질까 봐. 영화를 시작한 지 30년. 지나온 시간이 늘 선물처럼 반짝였던 건 아닙니다. 30살에 내놓은 첫 작품이 처참하게 실패하면서 충무로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했고, 그럼에도 보따리 장수처럼 시나리오를 싸들고 돌아다닌 끝에 만난 이 영화가 박찬욱의 인생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가면 어떡해? 누가 가라앉지 않았어 이제. 살려주세요. 낮에는 적, 밤에는 동지가 됐던 남북 군인들의 이야기는 그해 최고의 흥행작이 됐고, 이후 박 감독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괴작이면서 동시에 걸작이란 묘한 평가에도 복수 3부작을 밀어붙인 끝에 누구냐 너? 독특한 설정과 파격적 영상미를 인정받아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며 깐느박의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히치콕 감독의 현기증에 반해 감독이 됐다고 말하지만 사람들한테서 히치콕 감독의 버티고라는 영화와의 유사성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가?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박찬욱만의 파격과 유머, 은유는 그 자체만으로 새로운 장르가 됐고, 호불호를 넘어 박찬욱식 영화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시켰던 30년이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추적보도 후기입니다. 투자금 58조 원이 증발된 테라 루나 사태를 취재하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테라의 법인을 설립할 당시의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는데 자본금이 싱가포르 달러로 2달러, 우리 돈으로 고작 2,000원도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투자금만 모으려 한 게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테라와 루나 코인을 발행한 회사 테라폼 랩스의 싱가포르 본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찾아갔더니 건물 안내 직원이 막아섭니다. 37, there's no office called the Terraform Labs. There is, but they're currently under renovation. So under renovation meaning they're not operating yet. 그런데 안내 직원이 그동안도 사무실이 운영된 적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They're not operating. So have they been operating last time? No. Not at all? Yeah. Alright, okay. 테라폼 랩스 본사가 싱가포르에 세워진 건 지난 2018년 4월. 하지만 서류상 주소지에선 사무실이 운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인 겁니다. 취재진은 싱가포르에 제출된 설립 관련 문서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자본금이 싱가포르 달러로 2달러, 우리 돈 2,000원이 안 됩니다. 직업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적은 권도영 씨와 또 다른 공동 창업자가 1달러씩 낸 걸로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테라폼 랩스가 처음부터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힘든 구조의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기술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오로지 금융 상품으로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결국 그 금융 상품이 실패하니까 기술력으로 경쟁을 할 만한 기술력이 남아있지 않은 데서도. 취재진은 이 회사가 초기 투자를 받기 위해 작성한 문건도 입수했습니다. 테라를 글로벌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쓰이게 하겠다며 알리페이나 페이팔 등 해외 유명 업체를 거론합니다. 하지만 테라폼 랩스가 이런 기술을 개발했는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투자금 모집에 성공해 테라의 형제 코인인 루나가 급등했던 지난해 10월 권도영 대표는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잠깐이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 JTBC 정혜성입니다. 한때 세계 시가총액 8위였던 루나 코인, 지금은 99% 넘게 폭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권도영 대표는 루나 2.0을 또다시 출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루나 2.0의 상장을
조세 회피처에 세워진 거래소들에서 추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의 수사력이 닿기가 쉽지 않은 곳들입니다. 이어서 이자연 기자입니다. 권도영 대표는 루나 2.0으로 재기를 노립니다. 이 코인을 상장해달라고 국내 5대 거래소에 요청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권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재진은 지난달 23일 거래소들이 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입수했습니다. 테라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자며 지원을 거론하는데 거래소 관계자들은 이걸 상장 요청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거래소, 그러니까 어느 쪽 파트에다가 보낸 거예요? 상장 요청이 명시적이었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긴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그냥 스킵을 했습니다. 지원 상장 자체가 상장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요. 국내 거래소의 반응이 이렇게 싸늘한 가운데 권 대표는 해외 거래소 여러 곳이 루나 2.0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 중입니다. 그런데 거론한 거래소들이 대부분 조세 회피처에 세워진 곳들입니다. 조세 회피처에 세워진 거래소들은 국내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력도 미치기 어렵습니다. 한편 권 대표는 루나 2.0이 그동안 없던 새 기술이란 점도 강조합니다. 하지만 테라 기술 관리에 관여했던 한 업계 관계자는 JTBC에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그거를 그냥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핵심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없어요. 네? 없어요. 새로운 기술이 없어요? 네. 신기술 여부는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취재진은 루나 2.0의 기술 변화와 조세 회피처 거래소들과 접촉한 이유 등을 묻기 위해 권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받을 순 없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라졌던 구절이 3년 만에 다시 생긴 건데 새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반영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9일 국방일보를 통해 배포한 주간 정신전력 교육 자료입니다. 첫 문장에 북한의 도발은 안보 위협이라며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9년 정신전력 교육 때부터 북한을 지칭할 때 사라진 적이란 용어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 5년 단위로 발간되는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를 보면 1998년 주적은 북괴 등 적이라는 용어가 꾸준히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발간된 해당 교재에선 적이란 용어가 빠지고 군사적 위협의 대상으로 그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2019년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도 적 표현이 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등장한 적이란 용어 역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를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적관을 명확히 해 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인데 대북 강경 기조를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신교육 교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적으로 표현하면서 교육은 확실하게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방부는 다만 올해 발간될 국방백서의 경우 군사외교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할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마약성 약물을 불법으로 주사해서 지인을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했던 의사에게 법원이 의사 면허를 다시 내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많이 뉘우치고 있다는 게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의사 면허는 이른바 철밥통 면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의사 A씨는 2012년 7월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지인에게 자신의 진료실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당시 A씨는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마약성 약품인 미다졸람과 전신 마취제 등 무려 13개의 약물을 무분별하게 섞어 주사했습니다. 2시간 뒤 지인은 호흡 정지가 와 숨졌습니다. 이후 A씨는 시신을 한강공원에 유기했습니다. 영양제 놔달라 그랬는데 왜 미다졸람을 봤어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A씨는 3년의 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면허를 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복지부가 의사 면허 재발급을 막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A씨가 무료급식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중대한 과오지만 반성하는 의료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 등 극히 한정된 경우에만 취소되고 살인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잃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국회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법안은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의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지나친 제한이란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입법에 빨리 해결을 하는 게 국회나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버티는 회사들의 이름을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법적 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곳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프랑스 명품 업체 에르메스의 한국 본사입니다. 올 초 정부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실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 받아봐가지고 그 공문을 전화를 이제 제출이 안 됐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일선에서 그게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현행법상 여성 300명 또는 전체 노동자 500명이 넘는 회사는 사내 어린이집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회사는 23곳, 코스트코 코리아, SSG.com, 대형 회계법인 2곳 등 1년 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은 회사가 이 중 절반을 넘었습니다. 기업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직원이 많지 않다거나 공간이 모자라다는 이유를 듭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이제 시택을 했었고 건물 안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러나 일단 명단이 공개되면 1년 내로 설치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1억 원 이내의 이행 강제금도 내야 합니다. 위탁보육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안 하는데요. 이행강제금이 세요. 한 번 할 때 한 7,70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설치를 안 한 23곳 외에도 정부 조사를 아예 거부해서 이름이 공개된 회사가 19곳에 달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 등 3곳은 2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루이비통 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 앞으로 이런 회사들에도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의무 설치 비율이 4년 연속 9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파견 노동자가 많아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일부 기업들이 있어서 반쪽짜리 통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땅 독도 문제로 우리 정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를 했는데 미리 일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도쿄에서 김현예 특파원입니다. 일본이 문제 삼은 건 어제 국립해양조사원이 실시한 독도 주변 해역 해양조사입니다. 韓国の国立海洋調査院所属の調査船が竹島の北方の我が国排他的経済水域を航行中にワイヤーのようなもの等を海中に投入していることを哨戒中の海上保安庁巡視船が確認をいたしました。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일본은 와이어를 내린 듯한 모습이 들어있는 독도 해양조사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사전 동의 없이 조사를 했다며 우리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실시한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이 항의한 건 2017년 5월 이후 5년 만의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신들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외교청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관방장관 기자회견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한국 정부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항의에 우리 외교부는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 해양법 등 국제법과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문제 제기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중국 난징의 위안소 전시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은 중국 할머니 3분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들은 일본군이 칼과 총으로 위협해서 끌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올해 101살의 팡 할머니. 1939년 당시 18살이던 그녀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남겨둔 채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8일 만에 가까스로 탈출해 돌아왔지만 아기는 이미 굶어 죽은 뒤였습니다. 일제에 몹쓸 짓을 당한 뒤여서 더 이상 아이도 낳을 수 없었습니다. 말을 잃은 할머니, 눈가에는 눈물만 고입니다. 95살의 오할머니는 1941년 14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청각장애인이었던 할머니는 대피 명령을 듣지 못해 포로로 붙잡혔고 말도 못한 채 그대로 일본군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13살의 위안부가 된 91살 선 할머니, 일본군의 사진을 가리킵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칼로 뺨을 긋고 총검으로 배를 찌르겠다며 위협해 강제로 끌고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본군의 끔찍한 만행은 죽기보다 힘든 상처로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고통 속에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난징 위안소 전시관 측은 3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생존 사실을 공개하며 남은 피해 생존자는 이제 20명이 채 되지 않지만 일본의 만행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30제곱미터 남짓 방에 홀로 사는 한 할머니가 걱정이 된다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4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왔지만 제대로 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는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입니다. 할머니가 이 집에서 지낸 지 1년 7개월째. 자꾸 대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고. 이따금 이웃들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할머니 걱정이 앞섭니다. 기회는 감수해줘야지, 이웃이니까. 조용히 하고 무서워, 내가. 아유, 할머니 식사는 하셨습니까? 가는 길에 그냥 인사는 하고 들렸습니다. 네가 가면 들까봐라. 할머니가 혼자 살기 시작한 건 4년 전입니다. 당시 살던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도 없는데 지하에 늘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하고 그런단다. 가족에게도 사정이 있어 경제적으로는 돕고 있지만 함께 살지는 못하는 상황. 할머니를 만나봤습니다.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네네. 날씨가 덥진 않으세요? 현재가 캔디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예. 할머니는 망상과 환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은 소리는 여자들 비명소리야, 우는 소리.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1등을 한 게 4번. 그럼 당첨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 갖고 왔어요. 전문기관 조사 결과 할머니는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자타의 위협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일단은 강제 입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할머니께서 그 병원을 직접 가는 거를 꺼려하시거나 거부하시면 가족분들 보호 입원도 가능하시거든요. 경찰에 의한 응급 입원도 있고 또 지자체에 의한 행정 입원, 이제 강제적으로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는 치료를 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두 개 다 할 수 없는 케이스예요, 이분은. 결국 할머니가 직접 나서거나 가족이 해야 하는 겁니다. 취재진의 설득 끝에 할머니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좋지. 나라에서 그 보살핀다고 놔줬는데 해주는 것도 나도 예의고. 저랑 대화하는 건 즐거우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그럼요. 웰컴입니다.
정부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제2, 제3의 할머니들을 찾아내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시끄러운 것을 피해받는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저 할머니가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라도 생각하고.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사건 현장을 찾아 또 한 번 총기 규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연휴를 맞은 미국 곳곳에선 또 총격 사건이 벌어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새벽 미국 오클라호마주 동부 태프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 1,500명이 몰린 야외 축제장에서 말다툼 끝에 총을 난사한 겁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도 파티가 열리던 집안에서 총격 사건이나 6명이 다쳤습니다. 매사추세츠의 한 교회에선 이달 들어 일어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 32명을 기리는 조형물이 등장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최근 발생한 텍사스 유벨디 초등학교 총격 사건 현장을 찾았습니다. 헌화를 하고 희생자들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추모 미사에 참석한 뒤 나오는 그에게 시민들이 외쳤습니다. 앞서 10명의 희생자를 낸 버펄로 사고 현장을 찾은 지 보름도 안 돼 또 찾은 총격 현장이지만 당장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NRA will never ever stop fighting for the right of the innocent and the law-abiding to defend themselves. 어린이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정치권의 논쟁으로 묻히는 사이 미국 곳곳에선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올여름 태풍은 아주 강력하고 변덕스러울 것 같습니다. 거센 바람에 비까지 몰고 오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주로 태풍이 만들어지는 필리핀 해상의 수온이 높아져서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지난해 초강력 태풍 찬투가 몰고 온 강한 바람과 물폭탄에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올해도 이런 강한 태풍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 쪽에 위치한 이 서태평양 쪽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기 때문에 올해에도 강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역시 지난해처럼 태풍이 변칙적으로 움직일 거란 전망도 걱정입니다. 지난해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느리게 이동하며 한반도에 9일간 머물렀습니다. 뒤이은 14호 태풍 찬투는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오르락내리락 움직이다 제주도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해수면 온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나 우리나라의 기압 배치 상황에 따라서 변칙적인 진로를 보이며 북상할 수 있습니다. 연안 지역 해일 피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이 이전에 비해서 강도가 약화되지도 않고 강한 상태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서 다행인 건 태풍 예보가 점점 정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태풍 72시간 예보 오차는 2010년 349km에서 지난해 185km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본 225km, 미국 240km보다 20%가량 더 정확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9년 궤도에 오른 천리안 유성 EA호의 관측이 더해지며 정확도가 나아졌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올해부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만 돼 있지 정작 사고가 나도 산재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까다로운 기준들 때문인데 결국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박재범 씨는 지난해부터 투잡으로 배달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돈 들어갈 일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 1월 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다치면서 배달은 물론 본업까지 석 달 넘게 쉬어야 했습니다.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진
단독 사고거든요. 뭐 신장팔에 갈비 3개가 금이 갔다고 해가지고 가천대 길병원 가서 거기서 한 달간 입원했고요. 배달 일을 하며 꼬박꼬박 산재 보험료를 냈던 만큼 안심했지만 이때부터 큰일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산재 처리가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를 따지는 이른바 전속성이 문제였습니다. 박 씨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두 회사에서 일감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한 회사에서만 한 달에 93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아니면 115만 원 넘게 벌어야 전속성 기준이 채워집니다. 박 씨는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해 산재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됐습니다. 투잡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93시간에 116만 원은 거의 본업인 거죠. 이 때문에 여러 업체의 일감을 받는 배달 노동자들과는 동떨어진 법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결국 이 전속성 기준을 없앤 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7월에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으로 약 63만 명이 추가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개정법 적용 전까지는 한 회사에서 전속성 기준을 채웠다면 다른 회사에서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선거 공보물을 못 보는데 점자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참고해서 투표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1층이 아닌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투표소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장애인들이 귀한 한 표를 행사하려다 너무나 높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빨리 개선해야겠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투표소입니다. 투표를 하려면 계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이 건물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들은 밖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따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바람이 세게 부니 기표소 가림막이 들썩여 안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이렇게 센 바깥에다가 임시기표소를 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기표를 하면 투표 사무원이 용지가 든 운반함을 들고 가 대신 투표함에 넣어줍니다.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소쿠리 투표 방식과 비슷합니다. 일꾼을 뽑는 거예요. 자기 일꾼을 뽑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납니다, 이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1층이 아닌데 승강기까지 없는 곳은 전국 사전투표소 224곳, 본투표소 178곳입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못 넣으니까 문제제기 했잖아요. 장애인이 문제제기하면은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비장애인이 문제제기하면 바로 사과하고. 시각장애인 광남희 씨는 지난주 점자가 한자도 없는 선거 공보물을 받았습니다. 이거가 누구 서울교육감. 없어요. 맨지합니다. 교육감 후보는 점자 공보물 발송이 의무인데 해당 후보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QR코드로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는 그 시키는 대로 했는데. 종이 한 켠에 글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보이스 아이를 넣었단 건데 시각장애인은 그게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지자체장과 달리 법적 의무가 없는 지방의원들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지방의원 후보의 점자 공보물 제작 비율은 4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개선이 될지. 지난해부턴 음성으로 변환해 들을 수 있는 문서 파일을 USB에 담아 보내는 방식도 생겨났습니다. 원인은 곳의 원인은 집 검정 어민이 서울. 하지만 USB 공보물을 보내지 않는 후보가 여전히 많고 점자로 후보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장애인과 똑같은 정보를 받고 스스로 투표함에 표를 넣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요구는 아직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유권자들도 민심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과 내일 이 지방자치의 상징인 이곳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저희 기자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담아온 민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곳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부터 가보겠습니다. 서울에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마음과
또 집권 여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는 마음이 맞붙고 있었는데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 민심로그 김필준, 하예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출근길 직장인을 만나기 위해서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 열기가 아침부터 아주 뜨거운데요. 실제 시민들의 속마음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뽑으시든 정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팜플렛도 제대로 못 털어봐가지고 후보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중요한 건 역시 내 집 마련. 제가 신혼부부인데 재건축을 얼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무주택이다 보니까. 그리고 세금입니다. 누구로 정하셨어요? 오세훈 시장님이요. 세금도 조금 형평성 있게 좀 무조건 뭐 잘 사는 동네라고 해서 올리지 말고. 서울 전역에서 오세훈 후보의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은 강남 3구와 용산 그리고 강동입니다. 모두 종부세를 많이 내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 후보 지지율이 송 후보의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은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 지난 대선의 패배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대선에서 저희가 응원했던 후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후보는 꼭 제가 뽑고 싶은 분이 됐으면 하는 마음. 돌아선 민주당 지지자들도 눈에 띕니다. 이재명 후보를 뽑았었거든요. 오세훈 시장을 뽑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때문에 되게 많이 흔들렸거든요. 아무래도 자꾸 이런 똑같은 성추문이 왜 자꾸 민주당한테만 일어날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는 51.5%를, 송영길 후보는 29.5%의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88.6%가 오 후보를 뽑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엔 76.3%가 송 후보를 뽑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영길의 당선이 민주당 개혁과 변화의 시작이다. 그래서 송영길 당선을 통해 민주당이 변화하고 재건될 것이다.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출 일이 참 많고요. 협업을 하는 게 국민 여러분들께 또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곳 수도 서울 4년간의 밑그림을 그릴 주인공은 이틀 뒤 결정됩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JTBC 출구조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JTBC 김필준, 하예빈이었습니다. 처럼 서울 민심은 정권 견제냐 아니면 국정 안정이냐로도 갈렸고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줄 후보를 찍겠다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이어서 강원도로 가봅니다. 강원도는 탄광이 사라지고 군부대가 줄어들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후보들도 그 무엇보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민심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민심로그 조승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강원도 접경 지역인 화천 사방거리입니다. 육군 2개 사단이 있어서 군인과 가족들로 붐비던 곳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은 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중국집은 임대를 내놨습니다. 주변 상점들도 손님이 없어서 문을 여나 마나입니다. 먹고 살 방법이 사라진 주민들은 정치 성향을 떠나 생존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오로지 군인 장사니까 군인들이 나와야 돼요. 군인 안 나오면 여기 굶어 죽어요. 이 풍경은 강원도 현실을 압축해놨습니다. 접경 지역은 오랫동안 군 관련 산업에 기댔습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줄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생존 문제. 여야 후보들도 이 점이 최대 승부처입니다. 그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무기가 아닌 쪽의 군수 국방산업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장갑, 군화, 네. 그렇잖아요. 더 이상 이 접경 지역에서 군부대를 철수시키는 이런 것은 못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려서 맡겠습니다. 주민 생각을 물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하는 일을 도지사가 난 힘들다고 봐, 그거는. 강원도 현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현장, 폐광 지역입니다. 강원랜드가 자리하고 있는 정선군 사부급입니다. 과거 석탄 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엔 개가 돈을 물고 다닌다고 했던 곳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도시 전체가 활기를 잃었습니다. 카지노 말곤 자생력 있는 산업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거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별 그게 없어요. 후보들 1번 공약은 약속한 듯 기업 유치입니다. 삼성전자 원주 유치, 한국은행 춘천 유치 두 가지인데요. 그것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7대 권역에 10대 기업을 유치하는 건데 그냥 기업만 유치해서는 안 되고 도내 기업과 대학과 10대 기업이 매칭돼서 결국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오차범위 아니지만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김진태 후보가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여단. 한번 더 바꿔봐야 돼. 그냥 제 평소 성향대로 좀 진보 쪽을 선택할 것 같고요. 이곳이 강원도청입니다. 이제 약 한 달 뒤면 새 지사가 이곳으로 출근할 텐데요. 직접 들어본 강원의 민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해달라였습니다. 과연 어느 후보가 강원도의 살림꾼으로 부름을 받게 될까요? 지금까지 민심 로그였습니다. 뉴스데이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대통령의 패션 고민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이 박수로 군통수권자를 환영한 군 관계자들이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항공 점퍼입니다. 이 선물은 그 자리에서 입어보는 게 제맛이죠. 정장 자켓을 벗더니 곧바로 이렇게 입어봅니다. 썩 마음에 든 것 같은 표정인데요. 새 옷을 입어본 소감 어땠을까요? 제가 원래 뚱뚱해가지고 이 옷에 맞는 몸에 맞는 옷이 잘 없어서 이태원 가서 옷을 잘 사고 하는데 아주 몸에 딱 맞는 이 점퍼를 여러분께서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간 옷 살 때 사이즈 고민이 좀 있었나 봅니다. 대선 때 나름대로의 해법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몸에 맞는 옷이 잘 없어서 사이즈가 맞으면 반복해서 구입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총선 투표를 하던 날, 그리고 같은 해 12월 반려견과 산책하던 때, 그리고 2년이 지나 대통령 취임 후 지난 16일 밤에도 입었던 이 회색 점퍼, 모두 같은 옷처럼 보이네요. 윤 대통령은 오늘 받은 이 항공 점퍼도 자주 입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안보 상황이 좀 엄중하거나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좀 자주 여러분께서 선물 주신 이 옷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미국 대통령들이 군대를 방문할 때나 비상 상황 시 이 항공 점퍼를 주로 입죠. 우리나라의 경우엔 훈련할 때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은 주로 이 민방위복을 입습니다. 다만 행안부에 따르면 비상 상황에서 공무원이 민방위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옷을 입을 비상 상황 자체가 많이 안 일어나야겠죠.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패션을 언급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반팔도 입고 이래야 되겠네. 6월이 되죠. 원래 공무원들 6월 달 되면 반팔 입는 거 아닙니까? 네, 반팔. 넥타이 착용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름철엔 넥타이만 풀어도 체감 온도가 한 2도 정도 낮아진다고 하죠.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도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였는데요. 대통령실 업무 효율도 더 오른다면 노타이, 반팔은 물론이고 반바지도 괜찮지 않을까요? 다음 브리핑은요.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선거 공보물은 일종의 자기소개서죠. 그러다 보니 시선을 끌기 위해 이렇게 다소 자극적인 멘트로 소개를 하거나 또는 한 번 보면 쉽게 잊혀지지 않을 법한 사진으로 홍보하는 후보들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요.
전직 대통령을 패러디한 것 같죠? 여하튼 통상 이렇게 일면에는 얼굴을 크게 넣고 이게 접니다 하고 알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얼굴 없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이 구의원 활동을 하며 신은 낡은 신발 사진으로 일꾼 이미지를 부각시키거나 일하는 여성이라는 걸 강조한다며 하일 사진 신은 후보도 있습니다. 또 진정성이 담긴 공보물을 만들고 싶었다며 어린 자녀가 그린 가족의 모습을 실은 후보도 있었네요. 여하튼 지방선거 땐 뽑아야 할 후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6월 1일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면접관이 되는 날입니다. 후보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이 선거 공보물에 담긴 정책과 비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훔친 차를 닷새 동안 몰고 다니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차를 받고 달아나기까지 했는데 면허도 없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유턴을 하더니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시골 골목을 흰색 차량이 빠르게 달리고 경찰차가 뒤를 쫓습니다. 이내 막다른 골목에 들어오자 차를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러고선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 바로 도주했습니다. 경찰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얼마 못 가 차를 세우더니 바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차는 저절로 앞으로 밀려 나갑니다. 경찰차를 받고 또 도주한 10대 일군은 이곳에 차를 세워놓고 낙동강 쪽인 풀숲으로 도망갔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여성이 먼저 붙잡히고 뒤이어 풀숲에 숨어있던 운전자 A군을 검거했습니다. A군은 지난 25일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쳤습니다. 면허도 없었습니다. 닷새 동안 타고 다니다 대구에서 경북으로 넘어간 순간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차량번호 등록하면요, 그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에 그 차량이 통과되는 경우에 저희 경찰서 상황실로 수배 알림음이 나옵니다. 가까운 그 경찰 차량들한테 지령을 내리고요. A군이 차량을 훔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차량 별도로 이미 보석이 취소된 상태라 경찰 조사가 끝나면 별도의 구속영장 신청 없이 바로 구치소로 인계될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른 중국 상하이가 이번엔 흰개미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개미떼가 도시 봉쇄라는 방역 정책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도시를 막았다가 방제 시기를 놓친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주택가입니다. 가로등 아래 흰 날벌레들이 때로 모여들어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아파트에선 닫아놓은 방충망 위로 흰 벌레가 기어다닙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주로 나무에 살고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흰개미입니다. 놀란 시민들이 흰개미가 돌아왔다며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近日，白蚁的话题一度冲上了热搜。不少市民反映，在杨浦区、黄浦区、普陀区等地都发现有大量聚集的白蚁。 흰개미는 통상 5, 6월에 번식하는데 수컷이 희고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 눈에 띕니다. 중국에선 지난 2015년 이후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2달 넘게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방제 시기를 놓친 탓에 최근 다시 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상하이에서 들어온 흰개미 관련 신고만 1000건이 넘었습니다. 你这个物业你不打药，你这个白蚁窝就这么弄，我这家受得了吗？你看看，我呀。 당국은 방치된 공사 현장이나 주택가, 인근 야산 등을 대상으로 흰개미 방제에 돌입했습니다. 도시 봉쇄로 어수선한 상하이에 흰개미까지 때로 나타나 민심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유흥식 대주교가 추기경에 임명됐습니다. 선종환, 김수환, 정진석 추기경, 지난해 은퇴한 염수정 추기경에 이어 한국의 4번째 추기경입니다. 전 세계 사제와 부제들의 업무를 관장하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지 약 11개월 만입니다. 추기경은 가톨릭교회에서 교황 다음의 최고위 성직자입니다. 교황을 뽑거나 교황에 뽑힐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흐리고 한낮 더위도 주춤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맑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시 더워질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네, 칸이 인정한 진짜 중에 진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영화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뉴스룸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가에 모든 미소 나한테만 녹아들어 심각하게 넌 맡아